자, 화요일 1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머니마스터 전영욱 마스터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빨간 타이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빨간 양봉에 룩을 입었고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우리의 이 색깔처럼 좋습니다. 네.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국내 증시인 듯하고요. 우려는 많습니다만 우려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부분도 있고 관세 부분도 있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관세 부분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어떻게 방향성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이 관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는 조금씩 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관세 자체에서는 이제 4월 달로 좀 미뤄지기도 했고 그간의 이제 그간의 시간이 좀 벌어졌다는 건 사실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매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협상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트럼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관세에 좀 집중을 하냐. 이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갖고 이제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어쨌든 간에 경제가 좀 살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언급을 한번 했던 게 제조업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근데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도 제가 지난 시간 머니마스터 3부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트럼프가 이쪽으로 관심을 쓰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제품을 사줬어야 됐었어요. 누가? 중국이. 그게 트럼프 1기 때 협상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를 이행 안 해도 되는 이유가 트럼프 여론상 2기까지,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좀 더 많이 매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에 이전에 협상을 좀 지켜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제조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물건을 많이 팔게 된다면 많이 팔게 되려면은 이제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경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미국 제품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서 이제 관세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나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가 좀 상승했습니다. 오늘 좀 방산 섹터도 많이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유럽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나 이제 국제 경찰 안 할 거다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라 방위비도 너네가 알아서 하고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국방비가 이제 증액된다 이런 이슈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유럽 증시도 이제 끌어올리고 유럽 증시도 끌어올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았던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사실 방산 섹터도 오늘 올라주는 이유도 방위비 증액.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어느 순간 관세 부분이 끝나고 나면 방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주 전쯤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선과 방산에서 좀 엮일 수 있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방산에 대해서 이슈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너네도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방위비가 증액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권 발행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잠시 뒤 하도록 하고 이제 외국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보다는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연기금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서 계속 올라오기만 했었어요. 지금 이제 업종으로 봐서 이제 코스피 쪽으로 봤을 때도 계속 올라오기만 했었어요. 오늘도 양봉으로 가고 있고 거의 7거래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8거래일 동안 올라오고 양봉으로 기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계속 양봉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도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들어오기 편한 시장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이슈나
아니면은 뭐 지금 자금의 환율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들어오기 편안한 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가격 대비에는 들어오기 좋은 시장은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외국인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서 들어와 준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2610포인트에서 지금 아침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는 2610포인트였는데 지금 이제 2620포인트로 이제 안착을 좀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외국인들은 팔자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연초부터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데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들어와 줘야 여기가 2600선이 고점인지 아니면 여기서 탄력을 더 받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뭐 연기금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그렇고 배당금에 대해서도 이제 뭐 배당금을 받고서 좀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외국인들이 좀 받쳐줘야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사실 이게 뭐 예탁금 증가에 대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방위비를 올린다 이런 이슈로 또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방위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유럽 증시에서 만약에 방위비를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미국 입장에선 그렇게 하고 유럽에서 만약에 방위비를 증액을 하려면 또 국채금리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채금리를 발행해서 무기를 샀으면은 또 이제 금리를 자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유럽 쪽에서 금리가 아니 지금은 뭐 중앙은행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채금리를 또 발행해서 이제 국방비로 쓸 때 그때는 또 국채금리를 발행해서 금리를 자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금리를 내릴 만한 그런 이유가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방산이라는 건 조금은 테마성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 위험성이 좀 부담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근데 뭐 유럽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교역 대상국이 사실 유럽 증시의 교역 대상국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중국 경기 부양책이나 아니면은 뭐 지속적으로 주가도 잘 올라갔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잘 되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잘 돼서 뭐 딥시크 역풍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자급 쏠림 현상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자금 쏠림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가 2,600을 넘겼는데 이게 안착하는지 좀 중요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좀 유입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 유입이 좀 많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물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되고 또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지 매도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융투자 쪽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유입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추세를 잡고 좀 강하게 올라간다, 찐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결국에는 외국인이 맞습니다. 돌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영욱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매수 말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10만 전자 언급 주셨는데 맞습니다. 계속 모멘텀이 나오네요. 계속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무제표 쪽에서 BPS를 좀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사실 BPS대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은 BPS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항상 이 주식을 할 때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면은 BPS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BPS대로 떨어졌을 때. 왜냐하면 BPS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청산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탁금의 증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지수를 방어를 해주려면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SK 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으로 갔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저점 다지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유입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흐름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뭐 2024년 6월부터 7월 구간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네. 물론 반성문도 나왔긴 했지만 반성문 나오고 난 이후에 좋은 기사들을 내보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거의 7만 원 부근, 8만 원 부근에서 저점 4만 9천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가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던 때가 이제 2024년 여름 8, 9월, 10월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도 제가 아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모멘텀 속에서도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BPS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PS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도 어느 정도 유리기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좀 엮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유리기판 그때부터 소리를 질렀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증시가 살아나려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유입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그동안은 이제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보시면 제가 늘 똑같은 이야기를 드려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3,000원, 5만 원, 5만 2천 원 부근에서 BPS대로 21년, 22년, 23년이라고 했을 때도 43,000원 부근에도 또 주봉 기준으로 선을 그어봤을 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120 월선을 뚫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까지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월봉 기준 120 월선을 뚫었다는 건 지금 IMF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뭐 안 나오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21년, 22년 측면에서는 늘 그랬듯이 BPS대로 움직였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에서는 5만 원 부근까지 떨어지고 5만 2천 원에서 5만 원 부근까지 떨어지고 8만 전자까지 가고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5만 2천 원으로 BPS가 기록되고 있는데 4만 9천 원까지 떨어지고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이런 그림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월선 기준 IMF 이후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제 기준에서는 저평가돼 있고 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안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하셔도 되고 사실 그냥 쭉 가셔서 그대로 10만 전자까지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오늘 5만 7천 원 돌파가 됐거든요. 네. 지금 자리 진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조금 눌렸을 때를 다시 기다려볼까? 전 약간 눌렸을 때를 좀 기점으로 잡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매도세가 삼성전자로 좀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순매도 쪽에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기준이에요. 근데 네.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더 매수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현대차도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가 순매수 쪽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엇갈림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늘 그래 왔듯이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매수하기 좋은 시장은 맞으나 뭐 금리나 관세 그리고 환율 부분에서도 좀 외국인들이 꺼려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삼성전자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힘입어줘야 되는 거는 금융투자, 연기금도 있겠지만 외국인도 같이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도 이런 환율이나 금리 부분이 조금 더 해결이 되면 그때 삼성전자가 더 탄력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분기 BPS가 5만 2천 원이었어요. 저는 5만 2천 원 내지 5만 6천 원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애교스럽게 봐주면서 매매를 좀 이어나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분명 많은 분들이 참 고민이시고 궁금하셨을 텐데 속 시원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10만 전자 이야기 주셨고요. 자, 오늘 두 번째로는 로봇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로봇이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네. 말처럼 오늘 다시금 시세가 나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옥석을 좀 가려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로봇주는?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기대감으로 많이 또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나 네. 아니면 제약 그 다음에 이제
그 엔터 관련해서 좀 기피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원래 로봇주 같은 경우에서는 기대감으로 많이 일어났었고 네. 아니면은 뭐 지금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로봇 관련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부분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로봇 관련해서 뭐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사실 반기 보고서 거절도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사실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게 나타나는 기업들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옥석 가리기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 관련주 아직 뭐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사실 저는 있잖아요. HBM 쪽으로도 지금 이제 뭐 좋은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로봇이 또 이슈로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주 안에서 하이젠 RNM이 사실상 최근까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뒤를 이어서 대장 노릇을 해줬지만 오늘은 좀 소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의 낙폭을 좀 만회를 거의 다 해냈거든요. 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하이젠 RNM 어떻게 좀 볼까요? 일단은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위험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게 증거금률 100%로 이제 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인을 좀 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서는 뭐 증거금리 100%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154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 분석도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쁜 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기대감으로 봤을 때도 로봇으로 이제 뭐 실적 개선이 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작년 3분기 측면에서는 4억으로 적자였긴 하지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부채 비율, 유보율 측면에서도 괜찮긴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BPS가 2,000원짜리인데 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증거금률이 이제 100%가 되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면 여기까지가 좀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제 네. 좀 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히려 좀 보유자들은 챙길 때라고 보시는지요? 아직 로봇에 대한 이제 이슈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이전 최고가가 이제 59,000원이거든요 최근에. 네. 근데 여기를 좀 뚫어주는지 좀 체크를 하고 더 올라갈 것 같으면은 저는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4만 원대 이제 주가를 회복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봤을 때 지금 수급 측면에서도 봤을 때 꽤나 그렇게까지 뭐 나쁘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이전부터 계속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팔자세였긴 하지만 저는 이제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승률이 좀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하이젠 RN의 59,000원을 뚫어주는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된다. 그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매수 진입 같은 경우는 다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59,000원 뚫어주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고 있다면 들고 가되 59,000원을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규 접근은 자제해보자. 답 받았습니다. 자, 앞서서 시황 이야기 주실 때 방산 언급 주셨잖아요. 네. 방산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좀 보수적인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도 방산 좋고 그 안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 잘 나와주고 생각보다 실적 잘 나와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그룹주가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잘 가져야 우리나라 증시도 좀 더 살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방산으로 봤을 때도 이 방위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쪽에서도 이슈가 좀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늘린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각국 나라에서 방위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방산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증시 이야기 해드릴 때도 이제 뭐 유럽 측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럽
것뿐만이 끝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산 쪽으로 계속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 관세 부분 끝나고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올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네.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제 변동성이 좀 자극될 수 있는 게 방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흐름 나쁘지 않고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그룹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지금도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이제 잠정 실적에서도 1조 2,7천억으로 잘 나와주고 있고 69,000원에 BPS 대비 PBR이 1.8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으니까 이 종목군들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럼 방산주 지금 자리 노려본다면 좀 괜찮은 자리 있을까요? 이제 저는 방산주라고 본다면은 네. 파이버브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버 파이버 프로 예. 지난번에 한번 언급 주셨던 종목인 걸로 기억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퍼스텍을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네. 예. 한번 봐주세요. 퍼스텍도 보고 파이버 프로도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파이버브로,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가면 파이버 프로도 잘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 이제 4월쯤이었죠. 네. 그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그 수출용 소요자재, 그러니까 관성 측정기 수출용 소요자재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179억이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연관된 방산 기업으로 봤을 때 파이버 프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 보시면은 지금 주가상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미 이제 뭐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다랐다라고 보는데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으로 다다랐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제 방산을 볼 거면 파이버 프로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기업 그 중에서 이제 파이버 프로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서도 잘 나왔어요. 잠정 실적이.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도 329억으로 전년 대비 많이 상승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유보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이제 유보율 측면이 1,500, 780, 그 다음에 870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2022년, 21년에서도 사실 주가가 뭐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으로 갔던 건 아니에요. 2022년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전에. 그래서 이제 저점 2,000원 부근까지 떨어졌었어요.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고 싶은 것도 유보율 측면, 그러니까 2022년 12월 연간 실적을 찍히려면 2023년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잠정 실적을 찍힐 거니까 유보율도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유보율이 낮아진 거죠. 그에 따라서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잠정 실적 말고는 이제 2023년 이제 최근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보단 유보율이 좀 상승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BPS 대비 PBR이 다소 좀 높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좀 연관된 기업을 찾는다면 파이버 프로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퍼스텍도 짧게 AS 가볼게요. 오늘 장에서도 잘 가고 장중에 한 3%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퍼스텍.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뭐 로봇으로 엮이고 있고 방위 산업으로 엮이고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퍼스텍이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봤을 때도 사실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저점이에요. 예, 저점이 2,500원 부근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3,400원이거든요.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로봇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작용시킬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게 퍼스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일봉으로 갔을 때도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강세 패턴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방산으로 엮여서 조금씩 우상향으로 가고 있었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으로 엮여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퍼스텍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봐도 된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퍼스텍
이렇게 두 개로 봐도 네.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력이 남아있는 방산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방산 들고 있지 않다면 소외감 분명히 느끼실 텐데요. 퍼스텍도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파이버프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AS 가볼까요, 마스터님? AS 네. 종목이 오늘 네 종목이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2월 들어와서 받았던 종목인데 네. 공략 후에 벌써 16%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잘 가고 있고요. 지금 자리 계속 홀딩일까요? 제가 이제 뭐 셀바스 AI 계속 홀딩으로 드리고 싶은 게 계속해서 개별적인 호재가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공공기관에 이제 AI 음성 기록 제품을 공급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뭐 의료용 AI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AI 쪽으로 계속 봤을 때도 셀바스 AI가 자리도 좋고 재무제표도 안전하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좀 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별적인 호재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흐름상 이제 AI 쪽으로도 엮이고 있고 의료 AI 쪽으로도 엮이고 있거든요. 의료 AI 쪽으로도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음성지능 쪽으로도 이제 엮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AI를 따로 봤을 때도 좋은 종목들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셀바스 AI도 지금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셀바스 AI가 이런 회사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주가는 이렇게 되고 있구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2025년 섹터로 봤을 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AI라던가 온디바이스 AI 다 통합해서 의료용 AI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통합해서 봤을 때 그중에 이제 관통할 수 있는 게 셀바스 AI지 않을까. 그래서 홀딩 의견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목표가 17,700원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가 엑셈인데요. 이 네. 셀바스 AI 받았던 그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엑셈이 다음 날 바로 15% 급등하면서 우리 목표가가 2,300원이었거든요. 네. 훌쩍 뛰어넘었어요. 2,470원을 돌파했었고 네. 지금 자리 2차 목표가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2차 목표가 또 드리고 싶은데 네. 엑셈도 개별적인 호재가 조금씩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이제 뭐 납품, 그러니까 엑셈원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납품 이슈도 있었고 지금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엑셈이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별적인 호재도 작용하고 있고 앞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서도 공공기관에 이제 납품을 한다고 하고 삼성전자 DX 부분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제품을 납품한다 이런 이슈들이 사실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거래 대금이 많이 없었으면은 이런 이슈에서 단기적으로 벗을 수 있는데 오히려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이런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도 N자 반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갑자기 또 급등 나와서 단기적으로 이제 하향 추세가 일어났었잖아요. 제가 이제 이때를 보자면은 엑셈을 일봉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뭐가 일어났었냐면 밑에 보시면은 이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갈매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자, 갈매기 끼룩? 예, 끼룩입니다. 이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기 거래량을 봤을 때 여기 음봉 껴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네. 아니, 여기 종가가 1,773원이고 여기 종가가 1,820원인데 어떻게 여기가 음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봤을 때도 이 끼룩이가 음5개 나오고 양 4개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일로 봐도 된다라고 네.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엑셈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제가 작년 이제 11월 달에 왔으면은 이때 제시를 좀 해드렸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후로 갔을 때도 밑에 부분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도 슈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슈팅은 14% 이상의 슈팅이라고 본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 예, 14%. 그러면은 14% 분봉 기준은 얼마가 슈팅일까요? 오버 슈팅 같은 경우에서는 3.5%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게 7%를 뚫냐. 근데 일본 기준에서는 14%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4% 이상 가고 윗꼬리를 좀 달아줬어요. 그리고 갈매기 2.0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2.0이 뭐겠습니까? 바로 음색에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 봤을 때도 음색에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양 2개, 예, 거래량도 양 2개.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갭상승을 갭상승을 좀 시작해도 2.6%여서 네. 갭상승으로 치진 않고 지금 이제 뭐 음봉으로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XM이라는 거 이제 뭐 삼성전자 DS 부문에 대한 이슈도 있고 지금 잠시 이제 기업 분석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봤을 때도 XM이 생각보다 잠정 실적이 좀 잘 나와줬어요. 매출액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보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튼튼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유보율 측면에서는 지금 하락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유보율은 계속 하락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영업이익 부분에서 잘 나와준다면 둘 중에 하나만 또 잘 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차트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시점이 매수 적기지 않을까. 물론 이제 1차 목표가 도달해서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도 네. 다시 한번 좀 눌렸을 때 재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XM 지금 자리 진입 가능 사인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자, 속도 내볼게요, 마스터님. 현대 네. 에버다임도 볼게요. 네. 자, 이 종목 2월 11일자로 받아서 목표가 12,500원. 어제 사실 놀랐었거든요. 재건주 다 빠지나 싶다가 오늘 네. 다시 반등 시도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현대 에버다임? 저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이 되고 이거 빨리 하려고 했는데 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유로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로화에 안정이 되고 가스값이나 원유값에 대해서 안정을 좀 취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트럼프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종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유값이 안정되고 이제 유로화의 강세가 되면 달러가 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가스값이나 원유값에 대해서도 안정화를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지금 뭐 협상이 된다, 아니다, 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임기 동안 계속 집중해야 될 섹터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봤을 때도 현대 에버다임 저는 꾸준히 그냥 모아가셔도 된다,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찐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은 놓치지 않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오늘의 히어로 종목이 나옵니다. PNS 미케닉스로 네. 50% 가까이 수익을 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그야말로 시세가 분출했거든요. 자, 지금 자리 목표가 뛰어넘었습니다. 2차 목표가 나갈까요? 그때 1차가 18,70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PNSP 캐닉스. 캐닉스 이름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신성장 기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성장 기업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성장 기업을 할 거면 재무제표 보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의료용 AI 기기 굉장히 흐름 좋고 PNS 미케닉스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유보율 측면에서도 유보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유보율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회복한 모습이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BPS가 이제 1,500원짜리였어요. 1,50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종합 차트로 갔을 때 지금 1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후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신성장 기업 할 거면 이런 기업 해요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예. 무료 방송에서. 그래서 저는 원래 신성장 기업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장부가 좀 깨끗한 걸로 들어갑시다라고 했을 때 할 거면 이런 종목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파도 같은 종목 말고 PNS 미케닉스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48% 상승했고 저는 목표가 좀 더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이 있었기 때문에 눌림 현상은 있겠지만 지금 좀 더 상향 조정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그럼 보세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눌림 현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2,000원까지 2차 목표가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NS 미케닉스로 48%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더 끌고 가자 말씀 주셨고요. 22,000원 2차 목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요? 이제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웅이라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태웅. 네. 이제 뭐 태웅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풍력에너지로 많이 엮였었거든요. 왜 가져오셨을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 태웅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좀 이제 지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 많이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기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공급하는
단품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 기업을 좀 찾아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좀 태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으로 섹터를 분류를 했을 때는 원자력 발전 이제 들어가는 주기기에 소요되는 단조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원자력 같은 경우에서도 전망치는 꽤나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도 괜찮고 조선기자재 쪽으로도 봤을 때도 괜찮거든요. 조선기자재 쪽에서 조선 선박 엔진에 계속해서 사용되는 그 단조품을 또 생산하고 공급을 합니다. 네. 이런 쪽으로 조선기자재로 봤을 때도 괜찮고 지금 이제 풍력에너지 관련해서도 단조품을 또 생산을 해요. 근데 이걸 봤을 때도 예상이 갈 거예요. 아, 태용이라는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부품을 생산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엮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제 그러니까 나사에서 계속해서 추진 중인 이제 우주여행 프로젝트에 대해서 핵심 부품을 이제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전에도 단조 제품 같은 경우에는 16개 공급을 완료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풍력에너지, 우주항공 쪽으로 엮이고 있는데 풍력에너지는 왜 가져왔을까요? 라고 했을 때도 지금 사실 미국 시장에서 풍력에너지보다는 저는 유럽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유럽 쪽에서 살아난다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저도 어느 정도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이제 엮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개선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용이라는 종목 재무제표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잠시 보고 갔으면은 물론 이제 컨센서스에서는 소폭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4년 측면에서 컨센서스에서는 좀 줄어들었겠지만 이번 연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에는 수익 개선이 좀 더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해상 풍력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부품을 납품했을 때 이럴 때도 이제 태용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BPS 대비 PBR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26,613원으로 이제 컨센서스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한국 시장은 사실 PBR이 0.5배에서 1.5배 이하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 미국 측면에서는 더 높겠죠. 물론 이제 2.0에서 2.5배 이하로 보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 시장은 어쨌든 간에 1.5배에서 이제 0.5배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한 번 있었고 이제 항만 노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급락이 따라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저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영욱시대 가족분들은 저점 매수에 들어갔었죠. 아, 수익을 봤나요? 그렇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을 좀 기회로 삼고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오기까지에는 사실 실적 계산 전망세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방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방송에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 떨어졌던 주가를 완벽하게 회복하진 못했지만 거의 다 회복하는 시점에서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용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챙겨볼게요. 다소 좀 우리는 영욱시대 가족분들보다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수익을 본다면 그때 지금 이제 뭐 지금 시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뭐 시장가에 그냥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유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관세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때 이제 태용이 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14,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시장가에 매수를 하실 거면은 이제 추가 매수할 여력을 좀 더 남겨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5,900원으로 15,900원 선에서 네. 16,000원 그 정도로 좀 단기적으로 좀 잡고 2차 목표가도 도달하면은 이제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잡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19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잡고 보는 기업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태용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15,9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자리 옮겨서 빅픽처 함께 할게요.